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6-2 상충곡이랑 그 다음에 울타리박이라는 현대시예요. 첫 번째 소단원 열기 보시면 거기 자연의 모습 보이죠? 그 습기를 통해서 이 둘의 공통점은 자연이겠구나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통점과 한국문화 고유의 특성은 뭘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251조. 유명한 조선시대 가사죠. 상충곡부터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울타리박기라는 현대시 감상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개관 정리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정리하죠. 갈래는 서정가사고요. 서정가사 그리고 양반이 써서 양반가사지, 그치? 서정가사, 양반가사. 그리고 요런 애들을 자연 속에서 숨어 사는 그런 한정적 삶을 다뤘다라고 해서 은일가사라고 해요. 은일가사 체크해 두시고 은일가사.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강호라는 게 자연 얘기하는 거 아시죠? 강호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다뤘어. 그래서 강호한정가라고 해요. 강호한정가 되셨어요? 강호한정가. 갈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성격 서정적, 묘사적,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하나 더 예찬적. 서정, 묘사, 자연 친화, 그리고 예찬. 됐죠?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는 제재 상춘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을 완상하는, 봄을 감상하는 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재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 제재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 그 다음 주제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그 다음 안 빛낙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그 안에서 도 즐기면서 산다. 그런 한자성어인 거 아시죠? 그 다음 봄경치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 안 빛낙도. 그 다음에 특징 세 가지만 간단히 쓸게요. 첫 번째 직유법, 대구법, 의인, 인용 썼어요? 직유, 대구, 의인, 인용법 등 다양한 표현기법 사용. 그 다음 두 번째 화자의 공간이동에 따라 시적 화자 공간이동에 따라 시상전개. 그 다음 세 번째 가사니까 그치? 사음보의 규칙적인 율격. 그 다음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특징 세 번째 사음보의 규칙적 율격이고요.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 3543 이렇게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정격가사라고 하죠. 음수율 지켜주는 아이들. 그거까지 참고로 해서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 그것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볼게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봄을 완상하는 감상하는 노래라는 의미. 자, 첫 번째 서사 파트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 홍진애부터 시작해서 거기 송주우르리의 풍월주인 되었어라. 여기까지가 서사 파트 처음 시작하는 처음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서사부터 먼저 시작. 홍진에 묻힌 분내. 홍진 체크하시고 자주 나오는 시어거든요. 고전시가에서 잘 체크하세요. 홍진은 원래 붉은 먼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먼지는 속세. 거기 나와있죠. 번거롭고 속된 세상에서 속세 체크. 속세, 사람들 사는 세상. 홍진에 묻힌 분내. 분들이시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속세에서 살아가는 속세에 묻혀있는 분들이시여 이내 생애 어떠한고 뭐뭐 니은고 의문영어인 거 아시죠? 나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하는 그런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들의 그런 풍류에 미칠 것 같아 못 미칠 것 같아, 이것도 의문형이지만 사실은 자부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문형 둘 다 서리법이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서리법. 그 다음 중요한 거 홍진이라는 게 속세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말하는 내 생애가 어떠하냐,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 것 같니 못 미칠 것 같니 라고 하는 게 의문문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풍류랑 비교해봐도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풍류 생활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참 괜찮아. 남들 살아가는 예전에 그 옛사람들의 풍류에 비교해볼 만큼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 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서리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부심, 만족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봅시다. 천지간에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나 같은 사람 하다, 많다라는 의미죠. 이 세상에 남자 몸으로 태어나 나 같은 정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참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살림 체크하시고, 살림이라는 거는 자연을 의미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홍진이랑 그치 살림이랑 서로 대조적인 공간이죠. 대조 체크해 두시고,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이냐. 지락이라는 건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데, 자, 살림에 묻혀 사는 그런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지? 살림에 묻혀 사는 이런 지극한 즐거움을 왜 나만 알아?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역시나 의문문의 형태지만, 그치? 의문문의 형태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만족감이 드러나는 거. 수간모옥이라는 거는 몇 칸짜리 되는, 그러니까 몇 칸 안 되는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초가집. 자, 수간모옥을 아주 작은 초가집, 자기가 사는 곳을 의미해요. 수간모옥 체크하시고, 작은 초가집, 시적 화자가 사는 곳, 있는 곳.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라는 건 푸른 시냇물, 몇 칸짜리, 그러니까 아주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다가 지어둔 거죠. 송죽, 대나무, 소나무, 울창한 곳에, 대나무, 소나무, 울창한 그 숲에, 중요한 거,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뭐뭐쉐라, 감탄형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 속에서 나는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 자연의 주인이 어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풍월 주인이라는 말은요,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사람. 사실은 19절에 나오는 그런 의미인데, 보통 요 풍월 주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사람,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처럼 쓰여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대단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살림에 묻혀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나의 만족감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파트까지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서사, 첫 번째 파트 서사 시작하는 부분 정리하세요. 서사는 자연에 묻혀 살며 즐거움을 누림, 만족감. 됐어요? 자연에 묻혀 살며 즐거움을 누림, 만족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 시가문학의 운율 특성을 떠올리면서 적절하게 끊어 읽으라 했잖아. 끊어봐.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곳. 딱 봐도 하나 둘 셋 넷 사음보로 끊어 읽죠. 그래서 사음보의 율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 부분 들어갈게요. 짜잔, 어디 갔니? 자, 여기서부터 본사원, 본사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 여기까지 본사원 부분인데 뭐라고 했나 봅시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왔어요. 이제 봄이 된 거예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도화 행화는요 복숭아꽃, 살구꽃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라는 거는 푸른 버들잎과 향긋한 풀, 향기가 나는 그런 푸른 향기로운 풀은 새우, 가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가랑비죠.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얘네 둘은 딱 봐도 그치, 서로 대칭적인 그런 문장 구조죠. 그래서 대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꾸법. 자, 근데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온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요 파트, 요 부분은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 묘사.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 묘사. 그러니까 봄의 풍경을 묘사해 준 거야.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 묘사고 대꾸법 썼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칼로 말아냈냐, 붓으로 그려냈냐, 칼로 말아냈냐, 칼로 조각해냈냐, 그래서 재단해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칼로 조각해낸 거냐, 아니면 붓으로 그림을 그려놨느냐,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조화신공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게 조물주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만들어낸 이러한 솜씨가 물물마다, 사물 하나하나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되게 요란스럽다, 이런 의미라서 아주 사물 하나하나마다 신비롭고 대단하다, 아름답다 라는 감탄이라고 보시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봄 경치에 대한 감탄,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해 두시면 되셨죠? 그 다음, 수풀의 운한새. 수풀 속에서 우는 새소리가 들리는 거죠. 수풀의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춘기라는 게 봄 기운이란 뜻이잖아. 한자 봐봐, 그치? 봄 기운을 못 내겨워. 봄 흥치에 겨워서 내는 소리 하나하나마다 교태로구나. 그래서 그 내는 소리 하나마다 양 부리는 것 같이 들린다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새가 봄흥치에 겨워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잖아. 근데 본인이 봄이라는 그 기쁨을 맞이해서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소리 있잖아. 새소리. 여기 부분에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죠. 감정이입. 사실 자기가 봄 흥치에 겨워서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 교태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새에 감정이입했다. 새에 감정이입했고, 화살표. 새에 감정이입. 새봄을 맞이한 기쁨 표현. 새봄을 맞이한 기쁨 표현했고요. 새해 감정이입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그 경지를 어떻게 표현했냐? 무라일체어다. 무라일체 체크하시고, 무라일체 아시죠, 의미? 자, 자아와 객체, 그래서 나와 외부 세계 하나다. 그래서 자연과 내가 이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하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무라일체의 경지예요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흥이야, 다를, 소냐, 역시나 얘도 의문형이거든요. 우리의 흥이 다르겠니? 라고 물어본 형태지만 사실은 우리의 흥, 감정은 다르지 않아 라는 역시나 서리법. 심어는 무라일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10이라는 건 살인문 앞에 나가서도 걸어보고 자연의 경치를 즐기는 거야. 정자에 나가서도 내가 앉아봤어요. 소요음영하야 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음영이라는 거 거기 나와 있죠. 여기저기 슬슬 거닐며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며 여기저기 산책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소요음영하면서 다니는데 산일이 적적하다. 내가 산속에서 혼자 보내는 그 하루가 적적하다. 원래 적적하다라는 표현은요, 거기 나와 있듯이 조용하고 쓸쓸하고 심심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한가롭다. 한가롭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왜? 그 뒤에 보시면 이러한 한중진미라는 표현이 뭐냐면 한가로움 가운데의 진정한 맛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한가로움 속에 진정한 맛, 참다운 맛, 이런 표현이니까 사실은 이런 적적함, 이런 심심함이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한가로움 가운데 느끼는 이러한 진정한 맛, 참다운 맛을 아는
아는 이 없이 호재로다. 나 혼자로구나. 쓸쓸하다가 아니야. 참 좋다. 나 혼자 이런 한가로움 속에 즐거움을 즐기니까 나 혼자 참 누린다. 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즐긴다. 이런 표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사 원. 본사 중에 첫 번째 파트고요. 거기다 정리합니다. 봄 경치를 즐기며, 봄 경치를 즐기며 흥을 느낌. 봄 경치를 느끼며 흥을 느낌. 봄 경치를 즐기며 흥을 느낌. 되셨죠? 자, 그 다음 간단한 문제. 흥이야 다르겠느냐 서리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봄날 수풀에서 우는 새의 흥이나 시적 화자가 느끼는 봄날의 흥이나 같다라는 의미. 그래서 물화일체 경지 제시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거기다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봄날 수풀에서 우는 새의 흥이나 시적 화자가 느끼는 봄날의 흥이 같다는 의미. 물화일체 경지 제시 이 정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 2 넘어가셔서 본사 2 짜잔. 자, 내가 이제 자연을 즐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이 가자 라고 권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본사 2 시작이에요. 거기 부분 봅시다. 자, 이봐 니웃들아 하면서 들어가죠. 이봐 니웃들아, 이봐 이웃 사람들아, 이런 뜻. 산수 구경 가자스라, 우리 같이 산 구경 가자, 물 구경 가자. 그러니까 뭐야, 우리 자연에 놀러 가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줄치시고요. 공간 이동 확장, 공간 이동 확장. 자, 우리가 앞에서 수간 모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간 모옥에서 어디 갔었어? 수간 모옥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갔었니? 사립문 앞에도 가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이제 산수 구경 가자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지, 그치? 한번 봅시다. 공간이동 확장 쓰시고, 그러면서 뭐랬냐?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요것도 딱 봐도 앞뒤로, 그치, 대꾸죠. 앞뒤로 대꾸고요. 그 다음에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욕기는 그냥 물가 가서 목욕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답청이라는 거는 봄에 새 풀 나면 풀 밟으면서 산책하는 중국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풀 밟기 하러 가자, 말 그대로 산책 가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가자, 뭐 이런 의미. 그 다음 아침에 채산하고 나족, 저녁에 조수하자, 낚시질 가자. 아침에 나물 캐러 가고요, 산에 나물 캐러 가고 저녁에 조수, 낚시질 하러 가자. 여기도 대꾸네요, 그쵸? 앞뒤. 자, 갓 괴어서 익은 술, 갓 이제 막 담아서 익은 술을, 이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갈건으로 걸러서, 다곡식 주니까 갈건으로, 배수건으로 걸러서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을 거야. 무슨 얘기야?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 잔, 두 잔, 세 잔, 점점점 이러면서 하나하나 세면서 먹겠어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얘기냐? 마셔, 부어,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 잔, 두 잔, 단순하게 술 먹고 우리 미치자, 죽자,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풍류를 즐기며, 자연을 즐기며 술을 한 잔씩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묶어서 쓰세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고요. 풍류 즐기는 모습. 그리고 쓰셨어요? 그리고 술은요, 술은 여기다 써요.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끌어올리는, 화자의 흥겨운 마음을 고조시키는, 업시키는 거죠. 그런 소재. 됐죠? 자, 이때 화풍이 건듯 불어서, 화풍은 화창한 바람이 건듯, 잠깐 아주 살짝 불어서 녹수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자,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요것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치, 대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요,
떨어지는 꽃잎은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떨어지는 꽃잎은 오세지네. 무슨 얘기야? 자연과 내가 역시나 또다시 합체했네 이런 뜻. 그래서 묶으셔서 화자와 자연이 하나 된 경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어요. 화자와 자연이 하나 된 경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는데 앞에서 청향이니까 얘는 후각이고요. 그쵸? 낙홍, 떨어지는 꽃잎, 붉은 꽃잎 이런 표현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자연, 화자와 자연이 하나 된 경지, 물화일체 감각적으로 표현했는데 후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 정리되셨죠? 그 다음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은 술동이, 술독, 알죠? 이만한 큰 술동이가 비었거든. 술항아리. 자, 나에게, 다려라는 게 에게란 뜻이거든요. 나에게 와서 아뢰거라. 소동, 심부름하는 조그만 애기들 뭐 이런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동아해더러 주가에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내가 술 사러 갔다 오겠다는 뜻이지. 요즘 말로 하면 편의점 갔다 올게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미음 완보하여, 미음 완보는요 우리 앞에서 소요 음영 기억나시죠? 걔랑 비슷하네요. 혼자 흥얼흥얼대면서 느리게 걸어 다니는 거야. 비슷한 의미. 앞에서 했던 소요음영이랑 그래서 흥얼대며 느리게 걸어서 시냇가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혼자 앉아. 오다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명사 맑은 물에 좋은 물, 좋은 물이라는 건 깨끗한 물. 그래서 좋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 씻어서 부어들고 오다가 또 한잔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맑은 물, 청류 보이죠? 맑은 물 굽어보니 저쪽에서부터 뭐가 떠내려와? 도화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도화. 도화라는 건 복숭아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복숭아꽃이라는 거는 도교, 신선의 이미지랑 연결해서 무릉도원이랑 연결되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류를 굽어오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아, 무릉도원이 무릉이 가깝구나. 저 매라는 게 들이란 뜻이거든요. 저 들이 긴 거 이거. 저 들이 그곳이냐 물어본 거 아니고 저 들이 그곳인 것 같구나. 뭐 어디? 무릉도원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무릉도원은 요즘 말로 하면 이상향, 천국 같은 곳. 그런 곳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 너무 아름다워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본 순간 아, 저쪽 내 눈에 보이는 저 들이 무릉도원이로구나. 봄이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죠. 봄의 들판, 봄의 들판을 봄 들판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지. 그치? 체크하시고 여기다 쓰세요. 봄의 아름다운 들판의 모습을 예찬. 예찬. 됐죠? 그리고 또 역시나 설이법 물어본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라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거는 뭐 그냥 해보시면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송간세로에 라고 했는데 송간이니까 사이간자잖아. 소나무들 소나무들 사이에 라는 표현이니까 소나무 숲 그 사이에 있는 세로, 가는 길이니까 오솔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나무 숲, 오솔길, 가는 길에 두견화는 진달래꽃이에요. 그래서 두견화,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하나 꺾어 들고 이제 꽃까지 하나 꺾어 드셨어. 자, 봉두에 급히 올라. 이제 봉우리로 바뀌죠. 산봉우리로 공간 이동이 돼요. 봉두 체크하시고 봉두는 산봉우리. 체크 산봉우리 되셨어요? 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자, 거기 봉두 체크하시고 산봉우리 그 다음 공간 이동 하셨죠? 그러니까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꽃 들고 산봉우리 갔잖아. 보니까 구름 속에 진짜 구름 속에 앉은 건 아니겠지.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 속에 앉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야, 아이고 어디까지 넘어가니?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 천촌만락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천촌만락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수없이 많은 마을들, 수없이 많은 그런 마을, 집들이 곳곳에 벌려져 있는 거야. 쭉 펼쳐져 있는 거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야. 연하일휘는, 연하일휘 잘 체크하시고요.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 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금수를 채편난 듯, 뭐뭐 하는 듯 했네. 뭐뭐 하는 듯. 그러니까 뭐야? 비유 중에서도 그치, 직유. 비유 중에 직유. 이 상충곡이 잘라서도 선지로도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표현 방법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연하일위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해되시죠? 엊그제 검은들은요. 엊그제 검었다. 이 검다라는 표현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 같았던 거야. 그래서 검었던 들들이 이제는 봄빛이 유여, 넘쳐나는 거야. 나만 안다라는 표현이니까 넘쳐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검게 보였던 그런 들이 이제는 봄빛이 남아돈다, 넘치는 도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산봉우리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은 것처럼 쭉 펼쳐져 있는 여러 수없이 많은 마을의 집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했음. 근데 그게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너무 아름다웠고 봄빛이 흘러 넘치는 거였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본사투. 거기 쭉 소단원 정리. 산수구경 권유 알죠? 산수구경 권유하고요. 그 다음 술 마셨죠? 술 마시고 취해서 즐거운 노래. 그거까지 본사투. 산수구경 권유, 이웃들에게 권유했죠. 산수구경을 권유. 그 다음 술 마시고 취해서 즐거운 노래, 풍류 노래했다, 즐거운 노래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잘 체크합니다. 자, 결사.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결사. 공명도 날 끼우고 라고 했는데 끼우고가 꺼리고 날 싫어하고 꺼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잘 봐요. 공명은요, 내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입신양명할 때 그 이름 널리 공세워서 이름을 널리 떨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공명이 날 꺼리고요, 부기가 날 꺼려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얘네는 실제로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무정물이니까. 그치? 공명, 부기. 얘네가 나를 싫어하고 꺼려요 라는 표현이야.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니? 그치. 주체와 객체가 뒤집혔어. 그래서 요거를 주객전도라고 하죠.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리니 사실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날 싫어해 라고 표현한 거야. 청풍명월이라는 거는요, 뭐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맑은 바람, 밝은 달, 말 그대로 자연이에요. 사실 이것도 소동파의 그 적벽부라는 시에 있는 그 부분을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자연이죠. 자연을 비유한 거, 그래서 인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청풍명월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얘네 빼고서는 필요 없어. 얘네만 있으면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풍명월은요, 자연을 대표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자연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제외하고 어떤 벗이 있겠느냐, 필요 없다. 얘네면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벗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 되고요. 의인법. 자연을 대유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유라는 거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비유한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얘도 비유하기 중에 하나. 그리고 실제 있었던 적벽부에 있는 부분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치, 인용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있사 옳고 있으리오 라는 표현 때문에 있겠느냐 라고 표현을 해서 서리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분명히 학교에서 체크해주는, 이제 학교마다 얘기해주는 표현 방법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필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언급되는 표현 방법들은 요 정도. 대유법, 의인법, 그 다음에 서리법, 그 다음에 인용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단표 누항에, 단표 누항도 마찬가지. 단표 누항은 이 누항이란 표현 자체가 좁고 지저분한 거리, 마을 이런 표현이고, 단표 한 그릇의 밥, 한 바가지의 물. 그래서 사실은 요거 자체가 선비들의 되게 청빈한 생활, 청빈한 생활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단표 누항에 흩은 해음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이렇게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헛된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헛된 생각을 안 한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헛된 생각을 위에서 찾았어. 그럼 뭐겠어? 그치. 그 위에는 공명, 부기. 한동안 또 잘 나왔었죠. 이런 헛된 생각 난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거에 만족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아모타, 아모타 3, 세 글자인데 의미 없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모타, 아무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아무튼지 간에 백년행락이, 백년행락이라는 거는 100년 동안 행하는 즐거움 이런 표현인데, 사람이 보통 100년 산다 하잖아.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는 즐거움이, 그래서 한평생 삶이 요 정도로 해석을 한 거야. 요 정도, 한평생 살아가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것도 역시나 물어보는 서리법 형식이지만 사실 물어본 게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자신의 만족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사 체크하시고 정리되셨죠? 결사 하시고, 안빈낙도, 안빈낙도, 그 다음에 안분지족. 그래서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 도 즐기면서 사는 거, 안분지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로 같이 많이 묶어서 쓰긴 하지만 의미가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위에 건 가난함 속에서도 도를 즐기면서 산다, 가난하더라도 소박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뒀다면, 안분지족은 만족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에 좀 더 강조를 둔 한자성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사에다가 체크. 그래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제시, 삶에 대한 만족감 제시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행에 담긴 시적 화자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자면, 거기다 쓰세요.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만족감.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만족감. 그 다음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소박한 자신의 삶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 되셨음?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고, 우리 앞에서 특징 얘기할 때 상충곡은 보통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간 모옥이었어. 그래서 몇 칸짜리 안 되는 초가집, 그치? 초가집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냇가, 그 다음에 들판 거쳐서 마지막, 그치, 산봉우리, 봉두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한다라고 보고요. 요거에 따라서 시상전개 꼭 정리해 두시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가집 수간목 같은 경우는 되게 좁고 낮은 그런 공간, 그래서 속세와 가까운 곳, 속세와 가까운 곳에서 점점 넓고, 그치, 높은 공간, 넓고 높은 공간으로, 그리고 탈 속의 세계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정리. 중간에 수간목 다음에 정자를 집어넣는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역시나 필기하고 수업하는 부분에 따라서 정리 잘 해두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셔서 공간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제목 붙여두시면 됩니다. 정리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바로 뒤에는 학습활동 보면서 문제 정리합시다. 내용학습 보시면 짜잔, 첫 번째 화자의 공간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빈칸에 공간에 따른 화자의 행동, 태도, 중심, 어구 넣기. 그래서 수간목 초가집부터 나오죠. 그래서 초가집은 1행부터 6행까지 화자의 행동, 태도를 먼저 쓰시면 거기다 정리해서 씁시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그래서 가장 중심 없고 핵심 없고는 풍월주의. 됐죠? 그 다음에 7행부터 17행까지는 봄구경하고 산보하고 읍조리고 왜 그 살인문에서 정자 들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요, 중심 없구가 춘기, 새소리 그 춘기, 그 다음 무라일체, 그 다음에 한중진미, 요 정도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가 넘어가면서 18행부터 31행까지 여기다 정리. 자, 시내가에서 술을 마시며 봄의 흥취를 즐김. 시내가에서 했어요. 시내가에서 술을 마시며 봄의 흥취를 즐김. 그래서 여기 산수 구경, 그리고 술, 무릉, 뭐 요 정도가 중심 어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봉우리, 이제 봉도 올라가서 화자의 행동 태도를 정리하시면 봉우리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봄, 봉우리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봄 쓰시고, 그 다음 중심 어구에 천촌말라 기억나시죠? 천촌말라 연하일휘, 그 다음 봄빛도 유여할사, 되셨음? 그 다음에 거기 37행부터 40행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 결사 부분. 자연과 벗하며 안빈낙도함, 하셨으면 마지막 중심 어구 청풍명월과 그 다음에 단편우화 뜻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풍명월 그리고 단편우화 되셨죠? 그 다음 2번 다음과 같이 시적 화자 인생관 파악하는 건데, 속세 사람들 화자. 그래서 속세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그치, 홍진에 산다 그랬죠. 홍진에 묻혀있음. 홍진에 묻혀있고 자기는 산림에 묻혀있고. 됐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인 시어. 홍진에 묻혀있고 산림에 묻혀있고. 이 사람들은 공명과 부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는 그치 풍류, 그리고 한중진미, 그리고 청풍명월. 다시 풍류, 한중진미, 청풍명월 이런 걸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인생관은 거기다 정리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박한 삶을 추구함. 정리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춘곡 마무리 했고요.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가사니까 꼼꼼하게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이제 박용래의 울타리 받기라는 현대시 볼게요. 자, 교과서 페이지는 몇 쪽이니? 256쪽이고요. 간단하게 제재 정리합니다. 갈래는 현대시이자 자유시, 서정시,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감정을 벗고. 성격, 서정적,
향토적, 얘도 자연 친화적. 성격, 서정적, 향토적, 자연 친화적. 그 다음 제재.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그 다음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쓸게요. 첫 번째, 천연한. 여기 나와 있어요. 천연하다, 꾸밈없는.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요게 첫 번째,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그 다음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되셨죠? 그 다음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자,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풍경 묘사 회화적으로 제시했다. 시각적 이미지 활용, 풍경 묘사 회화적으로 제시. 됐죠? 두 번째, 동일한 연결어미 반복. 했어요? 동일한 연결어미 반복.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함. 두 번째, 정리할게요. 동일한 연결어미를 반복해서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함. 세 번째,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하여, 사면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 연을 구성하여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제시.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 연을 구성해서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제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고향의 소녀, 소년, 그리고 들길의 풍경,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물을 묘사하면서 천연이란 말 보이죠? 그런 자연의 모습,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고향의 모습, 그런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1연 보시면,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거기 마늘 낱개 하나하나, 그래서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녀 체크. 그 다음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거의 벗고 사는, 우리 아들도 거의 벗고 살아. 거의 기저귀만 차고 다니지. 그래서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그래서 요거는 거기다 쓰세요. 원시성. 근데 원시성이라는 거는요, 그만큼 순수성이라는 것도 돼요. 원시의 모습, 천연의 모습, 순수한 모습. 됐죠? 한여름을 알몸으로 살아가는 원시성, 순수성. 됐죠? 그런 고향의 소년과. 됐죠? 그 다음 가치. 가치를 왜 여기다 써놨지? 이 의미가 뭐지? 얘가 중요해.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1연의 의미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일단 잠시 두시고. 자, 그렇게 같이 낯이 서러도, 낯설다는 의미 아시죠?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들길 체크하시고, 들길. 일단 거기 보시면 가치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식 범위, 뒤에 나오는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의 수식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가치는 따로 묶어서 거기다 정리해 주세요. 뭐 빈칸 아무데나 자기 편한데. 일단 첫 번째, 가치를 뭐뭐 같이, 뭐뭐처럼 우리 직유법에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조사로, 자, 그렇게 해석을 할 경우, 그렇게 풀이할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를 처럼으로 풀이할 경우, 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거기다 쓰세요. 첫 번째, 가치를 처럼으로 풀이할 경우, 는 땡땡 해도 되고, 뭐 화살표 해도 되고,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고향의 소녀,
소년, 그리고 들끼리 공유하는,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공유하는 속성이 된다. 하셨어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고향의 소년, 그리고 들끼리 공유하는 속성이 됨. 됐죠? 그 다음, 가치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처럼으로 해석할 경우였고, 두 번째는 함께, 우리 함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경우인데, 두 번째 가치를 함께로 풀이할 경우. 네, 가치를 함께로 풀이할 경우는요,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들길만, 앞에 거 빼고 들길만 수식하는 속성이 돼요. 들길만 수식하는 속성. 되셨죠? 근데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맥락상으로는 다 통하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 해석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되셨죠? 이 부분에 대한 수식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럼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모두가 이 셋이 다 공유하는 특성인 거고, 함께로 해석이 되면 들길에만 해당하는 그런 속성이 된다고요. 이거 의미 차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녀랑 소녀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잖아요. 요거는 거기 묶어서 뭐라고 쓰시냐? 인간과 관련이 깊은 시어. 인간과 관련이 깊은 시어고, 그 다음에 들길은, 그치? 들길은 자연과 관련이 깊은 시어. 됐죠? 얘는 인간, 얘는 자연.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1연은요, 고향의 소년, 그리고 들길.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1연 핵심. 자, 1연 핵심은 고향의 소년, 그리고 들길. 됐죠? 그 다음 2연. 그 길은 어떤 길? 사랑스러운 길이지, 그치? 그런 사랑스러운 길에, 그 다음 아지랑이가 피듯, 네모박스, 태양이 타듯, 네모박스, 제비가 날듯, 네모. 그 다음 길 따라 물이 흐르듯, 네모박스 치셨어요? 얘도 싹 다다, 그치? 자연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식구들. 자연과 관련된 그런 시어 식구들이고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는 거기 정리.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그러더니 사면은 요 천연희라는 단어 하나가 사면 전체죠. 천연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밈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자연 그대로의 속성을 천연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긴 그대로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운 속성을 천연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천연이라는 표현이 이 시의 가장 핵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면은 정리, 꾸밈이 없는 모습, 상태. 꾸밈이 없는 모습, 그리고 상태. 됐죠? 그 다음 4연. 자, 울타리 밖에도, 그리고 화초를 심는, 화초는 자연, 그리고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울타리랑 마을은 인간과 관련된 거고요. 화초는, 그치, 자연과 관련된 거. 오래오래 잔광 나오죠. 해가 질 무렵에 그런 햇빛들, 잔광이 눈부신 그런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 뜨는, 별도 자연. 네모박스 구분해서 정리. 그런 별 뜨는 마을이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요 사연 전체는 여기 시골이라서 공기가 아무래도 맑잖아요. 그러니까 더 햇빛도 더 잘 눈부셔 보이고 더 별도 많이 보이는 그런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 보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요 부분은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거기다 써요.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 하고 화살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고, 그 다음 여기 사연의
마지막 2행, 3행은 두 개 묶으셔서 거기다 써요. 왜 더 장광이 눈부시고 왜 더 별이 더 많이 뜨느냐. 첫 번째 씁니다. 시골이라서 공기가 맑기 때문에. 이유, 시골이라서 공기가 맑기 때문에. 혹은 그 다음 두 번째, 시골에서 공기가 맑기 때문에. 두 번째, 천연한 마을이라. 천연한 마을, 딱 봐도 지금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이잖아, 그치? 천연한 마을이라 자연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쓴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두 번째, 천연한 마을이라 자연이 더 오래 더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정리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연 마무리 정리합니다. 사연에 보시면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자연의 조화.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자연의 조화. 정리하셨죠? 그리고 하나 좀 더 체크해 두셔야 될 게 그 마지막이란다. 그 중간에 사면에 그 천연이의 역할, 거기 빈칸에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곳에다 체크해 주세요. 천연이의 역할을 쓸 건데요. 천연이의 역할. 천연이의 역할. 천연이는 딱 보면 지금 1, 2연에서는 인간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쭉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4연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함께하는 모습을 제시했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역할이 천연이에서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 쓸게요. 첫 번째, 앞과 뒤를 연결하며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줌. 앞과 뒤를 연결하며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줌. 그 다음 두 번째, 시상을 집약하며 주제를 함축함. 시상 집약 그리고 주제 함축. 됐죠? 시상 집약 그리고 주제 함축. 했죠? 자, 이제 뒷장 넘어가셔서 257쪽 내용학습 봅시다. 내용 정리 들어갈게요. 자, 1연에서 소년 들길 나왔고 특성은 낯설어도 사랑스럽다. 자, 2연에서는요 주요 시어 정리합니다.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했어요.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그리고 특성은 그치, 천연하다. 그 다음 3연에서 천연이 하나, 꾸밈없이 자연스럽다. 자, 그리고 4연에서는 울타리박, 그 다음 화초, 그 다음 잔광, 그 다음 별, 그 다음 마을. 됐어요? 울타리박, 화초, 잔광, 별, 마을까지. 그리고 이것들의 특성은 그치, 얘도 천연하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운율 어떻게 느껴지니? 운율 형성하는 구절 찾아봐, 이거죠.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1연 1행과 2행의 소녀와 소년과로 끝나는 두 개의 구절 했어요. 1연 1행과 2행의 소녀와 소년과로 끝나는 두 개의 구절. 그 다음 두 번째, 2연의 피듯, 타듯, 날듯, 흐르듯으로 이어지는 구절. 두 번째, 2연의 피듯, 타듯, 날듯, 흐르듯으로 이어지는 구절. 그 다음 세 번째, 4연 1, 2, 3행의 마을이 있다로 끝나는 세 개의 구절. 4연 1, 2, 3행의 마을이 있다로 끝나는 세 개의 구절. 이거 왜 묶었겠니? 거기 세 가지 묶어서 쓰세요. 이 시는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정리됐어요? 이 시는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면서 운율 형성한다. 이게 구체적인 세 파트 정리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본 운이를 어떤 분위기 형성해 주니? 자, 첫 번째. 시 전체의 리듬감 부여, 음악성을 느끼게 함. 시 전체의 리듬감 부여, 음악성 느끼게 함. 두 번째. 주기적 반복을 통해 자연의 리듬을 연상하게 하며 주기적 반복을 통해 자연의 리듬을 연상하게 하며 물이 흐르듯 따옴표 넣어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함. 자, 두 번째, 주기적 반복을 통해 자연의 리듬을 연상하게 하며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함. 되셨죠? 자, 이제 각각의 특징은 정리를 해봤고요. 목표학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공통점, 한국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체크해 볼게요. 258쪽. 자, 가나에 드러난 한국문학의 고유한 특성 찾는 부분이에요. 사실 요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한 거죠. 자, 지금 가에 드러나 있는 상충곡에 요런 식구에서 드러나는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 정리하는 거거든요. 요 세 부분 기억나시죠? 송죽 우루리 풍월주인 됐고요. 청양 잔해지고 낙홍 오세지고 청풍 명월 외에 딴 벗은 필요 없어 라는 부분이었어. 그치? 딱 봐도 뭐야,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서 씁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존재하는 모습. 정리하고 있어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존재하는 모습, 즉 공존과 조화의 관계 제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천연희라는 말에 주목해서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 왜 굳이 얘만 한 연으로 독립적으로 제시했겠니? 그 이유 뭐겠니? 다른 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리하래. 그치? 세 가지 쓸게요. 첫 번째, 이 시의 주제어이자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어이기 때문이다. 이거 첫 번째, 이 시의 주제어이자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어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천연희는 앞뒤 연에 제시된 여러 가지 소재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속성이므로 시 가운데에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시적 의미를 집중시키는 거죠. 집중 요약. 시 가운데에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시적 의미를 집약하기 위해서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단어를 연으로 구분함으로써 써야 써. 시를 읽는 속도나 호흡의 완급, 느리고 급하게 속도 조절하는 거. 시를 읽는 속도나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또 유명한 시조가 나왔네요. 얘도 자주 나와요. 잘 알아두세요. 갈래는 평시조고요. 딱 봐도 평시조지, 그치? 평시조고, 그 다음 주제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 그래서 이런 거를 무, 위, 자, 연이라 하거든요. 그냥 순응하면서, 주어진 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표현을 절로절로라고 표현을 했죠. 정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다 자연이잖아. 그치?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저절로 자란 내 몸이 늙는 것도 저절로 그냥 순응하며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겠어. 자연의 순리대로 이치대로 살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요 시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랑 나의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봐 라는 내용. 그래서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여기 시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연이 천연하다, 그렇게 인간의 마을도 천연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했죠? 따라서 이 시의 화자는 자연이 그러하듯 꾸밈이나 인위 없이
인위적인 거, 꾸밈이나 인위 없이 살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됐죠? 그 다음 시조에 드러난 태도는 두 번째, 상과 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처럼 화자 또한 그렇게 저절로 살겠다고 말한다. 즉 화자는 상과 물같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됐죠?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요것들을 바탕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 측면에서 한국 문화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고유한 특성이 뭐겠느냐? 세 가지잖아. 가, 나, 그리고 위의 시조. 이렇게 정리. 자, 가, 나, 그리고 위의 시조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과 같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시대가 다른 여러 문학 작품에서 이와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연 친화적인 정서와 태도를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뒷장 보시면 이거랑 관련해서 자연 친화적인 시 한 편을 창작해 보시라네요. 수행하시겠죠, 뭐. 나중에 지으시면 한번 저한테도 한번 들려주시면 제가 감상평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우리는 이제 마무리. 여기 보시면 한국문학과 자연 친화 보이죠? 거기 우리 선인들은요, 자연을, 특히 이건 동양의 자연관이죠. 지배와 개척의 대상, 이건 사실 서양. 그치. 서양은 개척해야 될 그런 대상, 지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봤고, 보통 친화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이제 동양, 그런 자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대상으로 여겼고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 혹은 일체감, 물화일체, 이런 것들이 시가문학에 잘 드러나 있다. 자,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소단원을 마치면은 본인의 감상을 쓰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6-2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